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리학개론의 황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생방으로 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동영상으로 하게 돼서 참 놀라셨죠? 놀라지 마시고 강의 여러분들 좀 편안한 시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듣지 마시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꼭 들어주시기 바래요. 오늘 이번 주 강의를 전체 다 이제 성격인데 성격 부분을 다 생방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녹화된 강의로 하겠습니다. 그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의 주제는 성격, personality입니다. 여기 보면 personality, 사람을 또는 개인을 개인답게 하는 것, 바로 성격이죠. 그래서 person이라는 주어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잘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글 공지에 또 보셨을 텐데 16personalities.com 아니면 뭐 COKR 또는 KR 그 사이트에 링크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성격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MBTI 검사라고 하는데 그 검사가 상당히 신뢰롭고 전 세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좀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결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90% 이상 들으면 출석이 이 글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 점 기억해 주시고 꼭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강의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 성격이란 무엇인가? 성격이라는 것은 정서, 인지, 그리고 행동적 경향인데, 사람들이 모든 시간에 걸쳐서 안정되게 꾸준히, 그리고 어떤 상황에 거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런 성향을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많은 분야가 인간의 일반화된 특성이나 일반화된 어떤 행동 경향성을 나타낸다면, 아니면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 성격 심리는 그런 일반화된 어떤 특징보다도 개인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묘사할 때, 기술할 때 어떠한 단어들을, 어떤 용어들을 또는 표현들을 사용하나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어떤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활달한, 나는 외향적인, 나는 긍정적인, 이런 것들이 다 성격을 뜻하는 또는 묘사하는 그런 동영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격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정서적 경향성입니다. 정서적 경향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인지, 그리고 기복이 심한지,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 정서적인 경험들이 유달리 좀 빈번한, 잦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상황을 겪게 돼도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아무런 정서도 느끼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정서의 강도와 빈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정서적인 가치, 그러니까 밸런스라고 하는데, 이 밸런스라는 것은 우리가 정서를 느낄 때 긍정적인 정서 또는 부정적인 정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차원, 긍정, 부정적 차원을 나타내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우울한 그런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뭐랄까요, 긍정적이고 에너제틱한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그런 개인차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인지적 경향성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여기서 인지적 경향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그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규범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사차원적인 또는 뭐라 할까요? 기발한 창의적인 남다른 그런 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데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이 정서성하고 또 밀접하게 관련된 게 긍정성 대 부정성, 그 낙관주의 대 비관주의 이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지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높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되게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자기 어떤 생각들, 행동, 자기의 감정들에 대해서 계속 곱씹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왜 일어났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하는, 그리고 또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어떤 직관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 그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성격이 있고요. 또 생각하는 이제 그 과정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구분시켜서 분석적인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무를 보기보다 숲을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하나씩 조목조목씩 따져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행동 경향성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그 차원을 얘기하는데, 특정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그 빈도와 또 강도, 그것으로 행동이 이렇게 그 묘사될 수 있고요, 기술될 수 있고, 그 행동이 얼마나 적절한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그리고 또 그 행동들이 얼마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지, 그리고 사람들을 토대로 사람들을 이제 대해서 사람들 향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을 피하는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영향력을 발산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철회하고 스스로 이렇게 에너지를 보존하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그 양식이 또 개인차가 있습니다. 성격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이 또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프로이트의 Psychosexual Stage Theory입니다. 심리성적 단계 이론인데요. 프로이트가 이 이론을 전개 발전시켰고요. 이 이론에 따르면 특정 성격 타입은 어렸을 때 이런 일련의 심리성적 단계를 지나치게 되는데, 그 특정 단계에서 어떤 갈등적인 요소가 일어나면 사람은 그 단계에 고착이 되고, 그 고착으로 인해서 이후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게 바로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단계 또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 이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그 다음 섹션에, 다음 모듈에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르면 사람들의 성격은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하기 힘들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성격적인 문제의 근원은, 그 뿌리는 아동기에 있고, 또 이런 갈등들은 생각을 하거나 의식화되면 너무 큰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무의식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 전문가였던 도움 없이는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또 새로운 통찰이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혼자 그렇게 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그 성격적인 문제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인이 돼서도 이어진다라는 게 바로 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 이론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나온 이론이 이제 인본주의적 이론입니다. Humanistic Theory라고 하는데, 이 이론은 그 인본주의적 심리학을 주창한 로저스와 매슬로우가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특히 로저스와 매슬로우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client centered approach, 그러니까 내담자 중심 상담 그 기법을 발전시켰는데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발달하면서 발전시키면서 또 어떤 이론을 발전시켰냐면 심리 역동, Psychodynamic Theory, 심리 역동 이론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론에 따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내적인 갈등은 많은 부분 무의식 속에 이렇게 숨겨놓고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발견하고 파헤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때 전문가는 이제 프로이트와 같이 그 심리 분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치료를 전개를 하는데, 치료를 담당하는데, 문제는 이 치료자들이 거의 이 내담자의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쉽게 답을 하지 않고요. 주로 이런 상담 기법 또는 상담 과정이 내담자가 아니라 이런 전문가로 인해서 이렇게 이끌리게 되고, 그런 이제 과정에서 내담자는 상당히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율감이 박탈된 상태로 진행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과정들이 보였고, 특히 로저스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본인에게 그 힘이 있고, 또 이런 힘을 발휘하는 의식 수준의 자기라는 것이 있어서 충분히 자기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내담자가 주도하는 그런 상담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론과 또 그 client centered, 그러니까 내담자 중심 또는 인간 중심 상담 기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사람들은 이 타고난 긍정적인 그런 특성과, 그리고 또 창의력, 자율감, 자율성, 그리고 또 자아 실현을 위한 그런 그 타고난 잠재력 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항상 발휘가 되지는 않죠. 그쵸? 다만 특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런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서 사람들은 변화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음 섹션에서 다룰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가 다르죠. 하나는 이제 둘 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어떤 절대적인 지도와 그 인도 하에 내담자가 수동적으로 이런 질문, 상담가가 또는 전문가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이끌리는 그런 치료라면, 이런 인본주의적 이론 관점에서의 어떤 상담 기법은 내담자가 본인의 그 경험을 자유롭게 상담가와 얘기를 하면서, 상담가도 본인의 어떤 자연적인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공감해주는 모습을 그 내담자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성장을 이끌기보다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격을 또 설명하는, 그리고 그러면 이 관점에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격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사람들은 이런 타고난 잠재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잠재력을 잘 발휘하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아 개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 실제적인 자아 개념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적인 자기 개념과 상당히 흡사하고 그것과 일치하는
요소가 되게 많을 것입니다. 반면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좌절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인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 간의 괴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축되고 또 자신감이 없고 또 부정적인 그런 어떤 양상의 어떤 행동이나 사고방식 등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특질론이 있습니다. 성격 이론 중에 특질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특정한 특질을 타고났는데 이 특질들은 차원에서 측정이 될 수 있고 이 차원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질을 갖고 있느냐, 즉 그것에 따라서 특정 상황이나 특정한 어떤 환경에서 행동하는 방식이 일관되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특정한 특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것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지속적이다. 네, 일정한 양식 어떤 패턴을 보인다라는 것이 바로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특질은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생물학적인 어떤 경향성에서 나오는데 이 특질을 좀 보면요. 외향성, 내향성 이런 것들은 타고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또 다른 특질은 신경성, 그러니까 뉴로티시즘이라고 해서 정서적인 어떤 기복, 그런 정서적인 안정성을 의미하는데 이것 또한 일정 부분 타고난 경향성이다. 그래서 이런 특질을 보이는 사람들은 일관되게 그런 행동 양식이나 어떤 사고 방식을 보인다라는 게 특질론입니다. 대표적인 특질론을 사용한 그런 성격 검사가 MBTI이고요. 또 빅5라는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젠크의 성격 3이론도 있고요. 또 빅5 이론이 있습니다. 성격에 5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 5가지 차원은 5가지 어떤 특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격 이론 중에는 생물사회 이론이 있습니다. 이 생물사회 이론은 주로 클로닝거와 주커맨이라는 연구자들이 발전시킨 이론인데 이런 성격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이런 성격들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동물에게서도 이렇게 기술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야 한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생물학적인 그리고 유전적인 그런 기반을 통해서 형성된 행동 양식이야만 이어야지 그것을 성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은 일정 부분 어떻게 될 수 있다? 유전되거나 또는 이렇게 부모로부터 유전될 수 있는,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관점이고요. 거기서 사실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행동이 유전적으로 또는 이제 진화론적으로 긍정적인 특성이 되려면 사회적으로도 사실 이런 특성들이 되게 바람직한 용인되는 그런 특질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또는 이런 행동 양식이나 사고 방식은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지지가 되고 강화가 되는 그런 특질 또는 성격 특질들이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생물사회 이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것에 대한 서머리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시험을 위해서 공부할 때는 이 서머리처럼 본인의 말로,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각 개념들에 대해서, 각 이론들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말고사를 위해서는 이 서머리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지라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주요 내용으로 돌아가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기억에도 좋고 학습에도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프로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프로이트. 거의 심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프로이트는 1856년에 태어나서 1939년까지 살았고요. 오스트리아에 태어났는데 사실 이 유태인 태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면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그런 그 사업을 했어요. 직모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양털을 이제 짜서 이렇게 파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아버지가 몇 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첫 번째 프로이트가 이제 형이 2명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해서 아들 2을 얻었고 그 이후에 아주 젊은 여성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과 그 6명의 5명의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를 포함해서는 6명의 자녀를 갖는데 그 중에 첫째가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 이 프로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젊은 여성과 또 여기 이렇게 젊은 남성이 있는데 이 둘은 프로이트의 부모가 아니라요. 여기 이제 젊은 청년 프로이트와 어머니입니다. 나이가 별로 큰 차이가 나 보이지 않죠? 이 프로이트는 지금 16살이었고요. 어머니 아말리아는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이분인데 프로이트가 태어날 당시에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사실 이 집은 다 쓰지 않고요. 이 중에 일부를 이제 빌려서 월세를 산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집에서 이 작은 이제 형제들 6하고 같이 5하고 자기를 포함해서 6이니까 자란 그런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이렇게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동생들하고 뭐 가릴 것 없이 뭐 그렇게 지냈겠죠. 저 어렸을 때도 사실 제 동생들하고 막 여름에 막 까먹고 막 이렇게 바켓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물장난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산 게 바로 이 프로이트의 어린 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살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아말리아가 프로이트를 가졌을 때, 첫 아이였죠. 가졌을 때 길을 갔던 어떤 늙은 할머니가 배를 보면서 이 아이는 상당히 소중한 존귀한 아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떠납니다. 그냥 길 가다가. 그래서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이트의 어머니는 그것을 참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미있는 일이 또 일어났는데 프로이트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얼굴에 흰 막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흰 막은 자궁에 얼굴을 감싸는 그런 막인데 그걸 이제 제거하면 되는데 이 막이 몇만 명 중에 1명꼴로 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막을 갖고 있는 아이는 되게 뭐랄까 특수하고 특별한 아이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미신이 그 당시엔 거기에서는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이 상당히 프로이트에 대한 기대가 증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자녀가 아니죠. 프로이트가 동생들이 5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교육만큼은 상당히 잘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밤늦게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비싼 기름을 사서 프로이트가 항상 밤새 공부할 수 있도록 항상 램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프로이트가 또 사실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의대가 아니라 법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좌절이 돼서 의대를 가게 됐다라는 그런 이제 그 과거력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프로이트는 여러 연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은 이 마약에 손을 대고요. 그러면서 마약에 손을 대면서 마약의 이런 신비로운 그런 경험도 해보고 또 사람들의 내적인 어떤 갈등이나 그런 내적인 그 정신적인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서 최면술 그런 것도 또 연구를 해봅니다. 한때 연구를 하다가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환자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환자들은 주로 어떤 환자들이었냐? 그때 중상층의 여성들이 주로 그 프로이트의 클라이언트였고요. 환자들이었고 이 환자들이 호소한 주요 증상은 전환장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일부가 어떤 신경학적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비가 된다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그런 증상들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어렸을 때의 기억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이전에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던 어렸을 때의 외상적 기억을 생각하게 되고 그 외상적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런 마비 증상이 전환장애 증상들이 완화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프로이트는 여기서 사람들이 그 의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캐묻고 들어가야 되는 과거의 어떤 외상 기억들이 있는데 이 기억들이 이런 신체 마비 증상들을 불러일으키는구나라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특히 이런 외상들은 어떤 외상들이냐면 성과 관련된 그런 외상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개발하게 되는데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 사회적 맥락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회적 맥락은 어떤 때냐? 그때 당시 비엔나는 상당히 잘 사는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잘 살지만 또 상당히 가부장적인 보수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사는 중산층 그 엄마들, 그렇죠. 아내들은 주로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그런 일만 했고요.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도 어떻게 상당히 조신해야만 하는 자신의 어떤 이런 욕구들을 표출하면 안 되는 그러한 조신하면서도 되게 고결한 그런 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이제 그 치료 대상으로 만난 이런 여성들이 이런 이제 심리적 갈등과 더불어서 어렸을 때 외상적 기억을 특히 이제 성과 관련된 외상적 기억을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이 기억을 잘 못했다라는 그런 것을 착안해서 어렸을 때의 어떤 이런 그 경험이 상당히 커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된 그런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는 이제 나중에 또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듣게 되면 왜 프로이트가 갖고 있는 엄마와의 관계가 중요한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심리성적 발달 이론 중에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쉽게 말하자면 엄마를 사랑하는, 근데 엄마를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하는 이 아들의 갈등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그런 개념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링크를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듣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나중에 또 그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프로이트는 자랐고, 그리고 또 이런 배경 속에서 본인의 이론을 만들어서 창출해서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이트의 성격 이론에 대해서 좀 이제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이 프로이트의 성격 이론이 중요하냐 하면은, 프로이트 이전에 그 아무도 성격의 어떤 본질 또는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화해서 설명한 사람이 또는 이론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이제 마음에 대한 어떤 체계화된 이론을 가장 먼저 발전시킨 사람이 프로이트였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아직까지 연구되고 있고 많은 개념들이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는, 그리고 대중 속에서도, 이 대중의 언어 속에서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프로이트의 이런 영향은 영향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게 사실 심리학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은 진짜 허무맹랑하고 그건 좀 너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자유일 수도 있고요,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번 프로이트의 이 마음에 대한 이론 한번 살펴볼까요? 프로이트는 마음을 이런 크게 떠다니는 빙산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빙산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솟아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다도 훨씬 그 아래 깔려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빙산의 물 밑에 있는, 수면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마음이 세 가지의 구조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 가지 구성과 세 가지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세 가지 구조는요, 첫 번째로는 의식 구조가 있습니다. 또는 의식 수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의식 수준이 있습니다. 제가 구조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무의식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식 수준은 어떤 의식 수준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을 때 바로 이 수준의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지 못할 때는 내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바로 의식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들, 또 심리적인 또는 신체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이 바로 의식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죠. 어디에 주의를 줄지, 선택적으로 이런 의식의 어떤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이 의식 수준이고요. 전의식 수준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당장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또는 특정한 어떤 자극, 환경적 요소로 인해서 다시 의식화될 수 있는, 바로 의식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전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실들, 팩트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걸 지금 다 의식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화장실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몇 번 갔다 왔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 생각하기도 전에,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화장실 몇 번 갔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는 지금 배고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질문을 함으로써 인해서 내가 지금 배고프구나, 또는 내가 목이 마르구나, 이런 상태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전의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 전의식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전의식의 내용들이 가끔씩 이렇게 불쑥 의식 수준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데,
이 말실수 있잖아요. 말실수나 또는 꿈 같은 게 바로 전의식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전의식에 있는 그런 꿈들이 일어났을 때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면 의식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전의식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무의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밑에 깔려 있어서 절대로 아래를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그 숨겨진 내용들, 그리고 억압된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있는데, 무의식 속에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냐, 이 숨겨진 내용들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숨겨져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그것이 의식화되면 너무나 큰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무의식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거죠. 그런 내용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주 강력한 동물적인 그런 성적 욕구, 그리고 또 내가 직면하기 힘든 그런 뭐랄까요, 좀 공격성, 누굴 죽이고 싶다, 누구를 뭐 이렇게 그냥 때리고 싶다, 그게 아니라 그냥 쳐 죽이고 싶다라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공격성이죠. 죽음에 대한 어떤 갈망, 그런 내용들이 바로 무의식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상당히 괴롭고요, 상당히 불안하게 돼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느냐, 가급적이면 피하거나 가급적이면 회피하는 방식인데, 이 회피하거나 피하는 방식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주장입니다. 제가 세 가지 의식 수준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의식 수준이 있는데 주체가 또 거기에 대한 주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식 수준이 있고요, 각각의 주체가 있는데, 가장 밑에 깔려 있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주체가 바로 이드입니다. 원초아이고요. 이 원초아는 사실 이제 독어로는 이드는 it예요. it.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격체를 사용하는 he, she가 아니라 it, 그냥 마치 동물을 칭하듯이 it 또는 id라고 하는데요. 이 id는, 원초아는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있습니다. 이 그 id의, 원초아의 그 본질적인 그런 특성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즉각적으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충족시키려고 하는 상당히 유아틱하고 아주 어린, 그쵸?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 원초아를 지배하는 가장 이제 큰 욕구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성적 욕구와 공격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이 원초아를 지배하고요. 따라서 이 원초아가 작동하는, 기능하는 그런 원리는 쾌락 원리에 기반해서 작동을 합니다. Pleasure Principle.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는 유쾌해지고 싶어, 쾌락을 느끼고 싶어. 바로 이게 바로 쾌락 원리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건 상관없고, 누가 뭐 다치더라도, 심지어 내가 다쳐도 지금 좋으면 좋아. 그런 게 바로 이 원초아의 특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원초아만 있다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원초아만 있다면 거의 뭐 원시인들이 서로 때려 치고받고 해가지고 뭐 여성을 차지한다거나 또는 뭐 음식을 차지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인종의 어떤 말살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원초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초아를 조절하고 통제하고 일정 부분 이렇게 뭐랄까요, 올가매는 그런 주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자아입니다. 이 초자아는 나중에 한 4-5살 때 이렇게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초자아는 이제 전의식과
또 무의식까지도 있고요. 일정 부분은 의식 수준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4살 때 5살 때 그 발전을 하면서 발달을 하면서 그 도덕성, 윤리성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을 가져요. 그런데 이 윤리적인 기준이나 양심이 어떤 것이냐?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따라갈 수 없는 되게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초자아입니다. 따라서 이 초자아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자아 이상이고요. 자아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할 수 없지만 추구해야 되고 따라야만 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기준을 기준에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초자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원초하고 초자아만 존재한다 그러면 완전 머릿속에서는 천사와 또 악마가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그런 이제 만화가 많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둘이 싸우게 되면 서로 치고받고 이기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만약에 초자만 있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 이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죄책감과 부적절감을 느낄 거고요. 따라서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끼는 것조차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 자기가 뭔가 잘못할까봐. 또 누군가 상대방에게 자칫 내가 어떠한 그 해를 초래할까봐 말도 못 거는 거죠. 그쵸? 말도 못 걸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인간은 종족이 말살이 되겠죠. 그래서 초자는 원초와의 어떤 이런 이제 동물적인 그런 욕구가 이렇게 일어날 때 엄청나게 어떻게 하죠? 그 체벌을 가합니다. 죄책감을 막 줘요. 그리고 또 너는 쓰레기야 라고 이제 만들죠. 그런데 원초와는 어떠냐? 그거 상관 안 해.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서로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자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또 우유부단하게 돼서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게끔 하는 반면에 원초아는 충동적으로 막 행동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 둘만 공존하면 서로 엄청난 싸움이 돼서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또 그 종족이 말살되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포이트는 이 둘을 타협시키는 이 자아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요. 이 자아는 의식,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 수준에 다 공존을 하지만 주로 의식 그리고 전의식 수준에서 기능을 합니다.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 사실 이 자아는 언제부터 발달하게 되냐면 원초아는 태어날 때부터 있다면 이 자아는 1살 정도 됐을 때부터 천천히 발달하게 됩니다. 자, 1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이전에 이 아기는 자기가 울고 떼쓰고 칭얼거리고 또 이 기저귀가 젖었을 때 불편했을 때 그때 막 울면 그때마다 자기의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요. 따라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배고플 때는 어디선가 그 우유가 주어져서 난 배불러지고 그리고 또 내가 주변에 이제 무엇을 뻗을 때는 그것이 주어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떠한 제약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게 이제 망상인데요. 1살이 되면서 자기의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나의 욕구가 어떤 때는 충족이 되지 않는구나. 따라서 어떤 때는 내가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는 엄마한테 나의 욕구를 표현해야 되고, 또 엄마한테 욕구를 표현해도 때에 따라서는 그게 좌절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나의 욕구가 충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본인의 현실적인 제약, 현실적인 어떤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 현실감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초자가 형성이 되면서 이 자아는 원초의 욕구와 초자의 욕구를 타협시키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현실 기반으로 초자와 또 원초의 욕구를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는 현실 원리에 기반해서 작동을 합니다.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성을 만났어요. 이성을 만난 경우 내가 그 친구에게 매력을 느꼈을 때 원초와는 어떻게 해요? 지금 기승전, 종결, 기승전, 그냥 들이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성적인 욕구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적인 욕구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렇게 들이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초자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애끼 나쁜 놈아, 넌 벌써부터 그 생각을 하냐? 너는 진짜 쓰레기야. 그렇게 고결한 여자한테 너는 가면 안 돼. 너는 절대로 값어치가 없는 놈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떨까요? 이런 강한 욕구와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아는 어떻게 하느냐? 현실적으로 원초아에게 네가 그런 욕구를 갖는 것은 괜찮은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들이대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절대 없어.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뿐더러 더 큰 낭패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참자. 눈치를 좀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초자한테는 야, 너무 책망하지 마. 그렇게 해서 언제 사귀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아이를 낳겠니? 당연히 사는 게 재밌어야지. 사는 게 어떤 낙도 없으면 어떡하니? 그렇게 하면서 이 초자와 원초아를 서로 타협을 시킵니다. 원초아가 강한 사람이 있고요. 초자가 강한 사람이 있고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쵸? 원초아는 되게 충동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지금 당장의 어떤 욕구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 원초아 기반한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이제 행동 양상을 보이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끙끙거리면서 속으로 앓고 참고 막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초자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끔씩은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초자가 강하면요, 세상에 아쉽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주어진 기회를 놓쳐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은 남자친구가 생긴 그 친구가 이전에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더라. 그런 얘기도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미련하게도 내가 그 친구에겐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친구를 좋아했어도 다가가지 못한 그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초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현실 기반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일정 부분 다가가는 것을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천히 그 상대방의 피드백을 봐가면서 다가가고 또 조절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제 자아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아가 강할 때는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요, 거절을 하면 충동적으로 막 분노하거나 또는 좌절한다거나 그러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도 나만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달래기도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시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금 얘기했듯이 원초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파트너를 자주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초자가 너무 강한 경우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에게 너무 강하게 또 헌신을 하고 너무 섣불리 헌신을 하다가 또 이제 어떻게 될 거야 또 실망하고 또 좌절될 수도 있죠. 그런 위험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식 수준과 세 가지의 그 주체가 서로 결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의 어떤 구조다라고 프로이트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심리성적 그 이론을 발전시켰는데요.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들은 5가지의 그 단계를 거쳐서 성장한다고 봅니다. 유아기 때요, 특히.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구강기이고요. 한 살까지, 태어난 생후 1살까지 이어지고요. 이때 이 구강기의 특성은 이 아기는 이 환경과의 직접적인 그런 감각적인 소통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얻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리비도라는 개념이에요. 리비도라는 것은 성적 쾌락의 핵심 부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적 욕구 또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 욕구가 리비도고요. 이 구강기 때 이 리비도는 어디에 이렇게 쏠려 있느냐? 바로 입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기라는 거고요. 이때 아이들은 빨거나 깨물거나 또는 맛을 보거나 또 뭐가 있죠? 입을 이렇게 이제 자극시키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쾌감은 프로이트는 이제 성적인 쾌감으로 봤어요. 거기에 대한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학문기가 옵니다. 이 학문기는 1살 때부터 4살까지가 학문기고요. 이때 중요한 변화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 아이가 시도하지 못한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즉 배변 훈련을 받게 되면서 홀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보유하는 것을 배우고요. 보유하는 것을 이제 참았다가 방출하는 것.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방출하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략근을 조이고 이렇게 느슨하게 이완시키는 그 상황적 요구에 따라서 또는 상황적 적절성에 따라서 그런 것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때 이 학문을 조이게 되면 상당히 큰 그 긴장감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방출을 하게 되면 배설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상당히 큰 이완감과 더불어서 이런 다행감랄까요? 쾌감을 느끼는데 리비도가 바로 이때는 학문기에 쏠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남근기에 도래합니다. 남근기는 phallic stage라고 하는데 이 phallic이라는 이 용어는 남성의 그 성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4살, 5살
때 일어나는 건데, 이때쯤 되면 아이들은 동생들 그리고 형, 언니, 누나, 오빠들하고 같이 옷도 갈아입고 또 같이 목욕도 하면서 상대방과 나의 어떤 차이를 보게 됩니다. 여자한테는 여자 동생, 여동생한테 없는 것이 나한테는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있는 이 성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건 물론 의식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 의미를 발견하면서 이 이성과의 어떤 이성에 대한 그 성적인 그 매력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는데, 이때 그 가장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변화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이예요. 근데 이때 재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프로이트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동성 부모, 그러니까 아들은 아빠에게, 또 딸은 엄마에게 그 동일시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고요. 이 시기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동일시하면서 아빠가 갖고 있는 이 성역할,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치관, 도덕관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얘기하는 있는 그대로를 봤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가 얘기하는 기준들은 사실 절대적인 그런 이상적인 기준들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작 본인들은 그때 다르잖아요. 그쵸? 말과 행동이 다른 양식을 보여주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고지그대로 듣고 자신의 이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러면서 초자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생각과 어떤 도덕적인 절대적인 기준과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서로 맞물리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때부터 이제 엄마에 대한 또는 그 성에 대한 그런 성적인 그런 그 욕구가 이렇게 무의식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7살, 8살 정도 되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죠. 학교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 아이는 성적인 그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새로운 어떤 기술들, 학업에 전념하게 되면서 많은 그런 그 기술들을 배우고 학습에 전념하면서 이런 이제 성적인 그런 갈등이나 성적 욕구는 표면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3살 정도 되면 중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생식기에 들어가고, 이 생식기에 들어갈 때는 이제 생식기하고 남근기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남근기는 남성의 상징이잖아요. 그쵸? 근데 생식기는 여성과 남성의 둘 다의 그 생식기를 의미하는 건데, 남근기하고 생식기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남근기는 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우선시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배된다면, 생식기는 나의 성적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우선시하기보다 나의 파트너, 상대방의 그 욕구에 더 초점을 두면서 그것을 충족시키면서 둘 다 서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그 단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이걸 잘 거쳐서 안전하게 잘 지내면 생식기에 도달하고, 생식기에 도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성에 대한 그런 사랑을 잘 이제 하게 된다라는
그런 건데 사실 생식기에도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글쎄요, 이것들을 좀 이제 얘기를 할게요. 내용들에서 더 들어갈 텐데 여기 네.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런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각각의 그 단계에서는 우리가 즐거움을, 쾌락을 얻는 그 부위가 각자 다르다. 그리고 그 부위에서 그 시기에 맞게 이런 성적인 욕구가 충분히 적절하게 충족돼야 된다라는 게 전제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단계에서 갈등적인 어떤 사건이나 현상 또는 구조가 일어나게 되면 이 아이는 그 단계에 고착이 되게 됩니다. 픽세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픽스는 고정되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더 이상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고 지적으로 그 단계에 일단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에 따르면 그 단계에서 이런 갈등,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나름의 방법, 나름의 방식으로 그 대처를 하게 되는데, 그 대처 방식이 커서도, 우리가 커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갈등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그 어렸을 때의 그 어려운 상황,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한 양식으로 퇴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만약에 그 모유가 충분하지 않고 이 아이가 배가 고프다면 자기의 손가락을 빠는 습관을 이제 시작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엄마의 젖을 물면서 얻은 쾌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그 손가락 빠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이 자극을 한다는, 자위를 한다는 게 이제 프로이트의 관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인 경우 어떻게 되느냐, 커서 갈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입을 자꾸 자극한다는 거죠. 입이 심심해져서 뭘 자꾸 찾아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뭐 담배를 핀다거나 그런 습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습관에도 취약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긴장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손톱을 이렇게 깨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입에 자극을 주는 양식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퇴행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고착은 제가 얘기했듯이 어떠한 그 단계에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그 고착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그 프로이트에 따른 프로이트의 그런 성격 유형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구강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면 억지로 강제로 먹이게 한다거나 또는 아이가 충분한 그 우유를 또는 모유를 먹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과대한 양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억지로 먹인다거나 또는 덜 먹인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막 삼키게 되겠죠. 억지로 먹이는 경우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 토하고 그러니까 막 삼키게 되고, 또 배가 고프면 뭐든지 막 급하게 먹겠죠. 이런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이제 이 결핍된 거죠. 애정 결핍. 그래서 그 구강 수동형 성격이 형성이 되고,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상당히 잘 믿고 귀가 얇고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존적인 것에선 또 뭐가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치를 항상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여나 나를 떠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섭섭함을 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줘도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 삼켜버리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삼키는 거죠. 왜? 행여나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는 않을까? 나를 비판하지는 않을까? 또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그 구강 수동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요. 너무 과도하게 이제 평소에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아이는 막 뱉게 됩니다. 뱉거나 아니면 짜증을 내서 물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심지어는 토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구강 공격적인 공격성의 성격을 띠는데, 그 상당히 공격적이고 상대방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진 그런 성격이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강제로 너무나 이제 많이 먹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통제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통제력을 잃고 그 통제력을 잃고 짜증이 나서 엄마의 젖꼭지를 꽉 깨물어 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 엄마는 더 이상 젖을 주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반복이 되면서 이 아기는 뭔가 내가 주도하고 내가 있던 상황을 통제하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또는 관계에서도 대상을 지배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성격이 발전되고요. 따라서 어렸을 때에 이 갈등을 또는 고착이 되면, 특히 태어난 후 그 1년 사이 이런 특히 이제 수유하는데, 음식을 또는 그 우유를 먹는 데 있어서 갈등이 생기면 이런 성격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기에 도달하면 학문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배변 훈련, 그쵸, 토일렛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가 너무 엄격하게 아이를 체근하거나 아이를 이제 통제하려고 하면, 혼내고 하면 이 아이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되죠? 상당히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부적절감을 느끼게 되는데, 엄마하고 아빠의 기준에 맞춰서 막 그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과도하게 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 어린이집에서 뭐 응가를 볼 수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물어보면 뭐 더러워서, 거기 불편해서, 또는 뭐 깨름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깨름직하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좀 더러워서,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anal retentive, 그 이제 항문 보유형이 되는 겁니다. 항문 유지형. 이 항문 보유 또는 유지형은요, 상당히 그 통제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요. 자기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 그러니까 위에 구강 공격성은 누구의 행동을 통제하고 싶냐?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anal retentive, 항문 보유형은 자신의 행동을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너저분한 것을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배변 훈련에 있어서 부모의 그 통제가 또는 가르침이, 교육이 너무 방임적이거나 너무 뭐랄까요, 그냥 쉽게 기준을 잘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항문 폭발형이 됩니다. 항문 폭발형. expulsive라는 것은 배출하다라는 건데, 그걸 한꺼번에 확 배출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항문제에 우리가 장에 변이 쌓이면 그것을 배출할 때 쾌감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통제를 하고
그 적절한 때까지 기다리고 배출을 하는 게 그 적절하죠. 그게 맞죠, 사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그런 욕구를, 변이를 느끼면 그때 바로 싸는 거예요. 뭐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너저분한 것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청결하지 못하고 또 정리정돈 안 된 게 더 편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큰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위에 방금 얘기했던 이 학문 보유형하고는 절대적인 반극이죠. 다른 극단인데, 이런 양상을 보면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라면을 끓였는데 이게 도대체 뭘 끓였는지 모를 만큼 막 여러 가지 막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어요. 그리고 라면을 그냥 혼자 본인 먹는데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뭐 여기서도 꺼내고 재료 여기도 꺼내고 여기서 꺼내고 다 안 집어넣거나, 또는 뭐 재료를 이렇게 다 쓰지도 않고 막 버린다거나 그런 이제 성격을 보이는 거죠. 그런 양식을. 그런데 반대로 어떤 친구는 고급진 한식을 할 때도 상당히 그 단계마다 쳐가면서 아주 깔끔하게 해서 혼자 먹는데도 그렇게 격식을 차려서 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바로 이제 학문 보유형이죠.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되게 잘 못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프로이트에 따르면 학문계에 고착이 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런 특성은 어디에서도 드러나느냐? 대인관계에서도 드러나요. 그래서 anal retentive한 학문 보유형 같은 경우에는 만날 때부터 사람들을 딱 재단해서 저 사람은 친구, 저 사람은 애인, 이렇게 구분을 딱딱 한다거나 또 저 사람은 내가 친구가 될 만한 사람, 또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헤어지는 그런 그 이유 되게 깔끔합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또 헤어진 다음에는 다시 연락을 안 해요. 이런 경우가 뭐죠? 초자아가 너무 강한 경우죠. 반대로 이런 이제 그 학문 배출형 같은 경우에는 원초아가 그 지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맺고 끊음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이제 이렇게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성격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펠릭 스테이지, 그러니까 남근기에 도달하면, 이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4살에서부터 7살까지라고 했잖아요. 그 자녀들이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 남성과, 또 어린이집에 가면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본인과 이성 간의 어떤 신체적인 차이를 자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부모하고 동일시를 하게 되는데, 자, 이건 조금 복잡해요. 여기서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들어가는 개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상상해 보세요. 프로이트도 아마 이런 상황을 겪었을 겁니다. 이제 목욕을 같이 하는데 이 어린 남자아이가 한 4, 5살 된 아이가 누나를 딱 보고 자기 여동생을 봐요. 그런데 이전에는 보지는 않았는데,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 누나하고 여동생한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자신한테는 있는데 고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기하다 보면서 동생이나 누나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대답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분명히 저 누나
하고 그리고 동생들도 원래는 나처럼 고추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없었을까? 자세히 보면 거기에 이제 잘린 자국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남자아이는 누나 그리고 동생들이 이런 것을 고추를 갖고 태어났는데 누군가가 잘라버린 것이 아닐까, 분명히 잘라버렸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잘라버린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집안에 그만큼 세고 강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엄마 그리고 아빠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걸 살펴보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진짜 서로 막 좋아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는 따로 자요. 밤에.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엄마하고 누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동생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면서 이 여동생하고 또 여동생하고 또 누나는 아빠한테 그렇게 애교를 많이 부려요. 그런 것을 보고 아빠하고 원래 아빠보다 엄마하고 더 얘네들은 더 친했고, 그러면 엄마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 때문에 아빠의 눈에 이렇게 벗어난 건 아닐까, 아빠의 눈에 거스린 건 아닐까. 그래서 아빠가 이런 경쟁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누나와 동생들의 고추를 잘라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렇게 잘라버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 얘네들도 잘랐는데 당연히 내 것도 자를 수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공포를 갖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부르냐 하면 거세 불안, castration anxiety라고 프로이트는 명명했어요. 아빠, 내 고추를 자르지 마세요라는 그런 생각이 이 아이를 이제 감싸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머릿속에서 이건 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엄마를 사랑하기는 하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성적 존재로 여겼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아빠, 저는 전적으로 아빠 편이에요 라고 하면서 아빠는 저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아빠는 저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아빠와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절대적인 존재에 동일시하면서 아빠가 입는 옷, 아빠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행동, 아빠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자기의 것으로 갖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자아 정체감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초자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사실 남자아이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남자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수업에서 이 오이디푸스 왕, 이 그리스 비극 중에 하나인데 소포클리스라는 이제 저자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설명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것을 그 동영상을 제가 이 글에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거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했고요. 이제 긴 이야기를 짧게 서머리를 하자면, 이 아이가 엄마를 사랑했고 자기의 아빠를 죽이고 엄마를 차지하는 그 욕망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근데 프로이트가 자란 그런 시기가 가부장적인 시기였잖아요. 상당히 쇼비니스틱한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딸들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융이라는 학자가 딸들이 어떻게 엄마하고 동일시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론을 전개를 했는데, 설명을 했는데, 그것에 따르면은 뭐냐 하면 딸들도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어요. 뭐냐 하면 동생이나 오빠를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네, 고추가 있는데 자기도 그걸 갖고 싶어 하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 피너스 엔비라고 해요. 예, 남근 질투라고 합니다. 예, 남근 시기라고 하는데, 그 질투심으로 인해서 자기도 동생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아빠를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없는데 동생 것들보다도 아빠 것이 이성이고 아빠의 것을 갖고 싶은데 아빠의 것을 가질 수 없잖아요. 예? 왜 그러냐? 엄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동일시를 하게 됩니다. 예, 엄마하고 동일시를 하면서 엄마가 갖고 있는 이 성정체감, 성역할을 자기가 답습을 하고 여성으로서의 가져야 되는 그런 그 가치관과 뭐 도덕관, 그리고 또 성정체감을 본인이 이제 끌어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초자가 발전이 형성이 되면서 발전이 되는 건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성장을 한 다음에 엄마처럼 이성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 아들의 그 고추가 고추를 자기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자기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이 욕구가 충족이 된다라는 게 바로 그 여성의 그 남근기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 이제 칼 융이 만들어낸 또 용어가 뭐냐면 엘렉트라 콤플렉스예요. 이 엘렉트라는 누구냐면 공주예요. 공주인데 자신의 이제 생엄마가 생아빠를 죽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삼촌하고 이 정분이 나서 아빠를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왕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 엘렉트라라는 공주가 엄마를 복수하는 그런 또 비극이 있습니다. 거기서 따온 그 용어가 바로 엘렉트라 콤플렉스인데, 이거는 여성이 이 과정에서, 이 단계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콤플렉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잠복기가 오죠. 그런데 이 남근기에서 그 성정체감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느냐? 본인의 그 동일한 그 성의 부모하고 동일시를 하지 못하면 이성 부모,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엄마하고 동일시를 한다거나, 또는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 동일시를 해가지고 동성애자가 이것 때문에 이제 유발된다라고 프로이트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성정체감의 어떤 뭐 차이가 또는 이제 바뀌지는 않아도 적어도 이 사람은 상당히 메인하다. 그러니까 이제 취장하고 뭐 외모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제 자기에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성적으로 불안하고 또 자기가 부적절하고 또 열등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질투하는 그런 게 강한 사람들이 이런 그 남근기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비롯된다라고 프로이트는 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생식기에 도달하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그 갈등의 장은 누군가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게 잘 되면 상당히 뭐랄까요, 잘 적응하고 또 잘 배려하고 또 성숙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는 본인의 어떤 성적인 본능이 자기에게 향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향하고 있어서 서로 호혜적인 성적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관점이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관계를 맺어도,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공감하고 교감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단계의 어려움 또는 갈등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 내용들이 바로 여기 있고요. 제가 이 리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그 리비도가 특정한 부위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성감대, erogenous zone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이런 성감대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기 그 성격 유형들이 이렇게 이제 달라진다라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얘기했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이트의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당연히 그 반박을 하고 또 이제 그 뭐랄까 반대하는 그런 관점들이 많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러냐 하면, 프로이트의 이론은 사실 이런 개념들이 잘 정립이 된 것보다도 직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는 넓겠지만, 이게 어떠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지, 이런 이제 정의 자체가 좀 부정확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뭐 자아가 꼭 그런 것만 들어가 있나? 서로 뭐 자아하고 초자아나 또는 원초하고 서로 섞이진 않나? 이 중간 부분 있죠? 이런 회색지대 그런 것들은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부정확한 측면들이 있고, 또 프로이트의 이론은 직관적으로 도달했고 실험적으로 어떤 이제 검증된 것이 아니라, 그 이론들을 이제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구강기 때 하나 예를 들자면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실제로 이런 성격이 나중에 드러나는가? 그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비윤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성격을 성인이 돼서 파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렸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떻게 이제 모유수를 했거나 음식을 양육을 시켰는지를 부모한테 물어봐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이러한 어렸을 때 갈등을 겪었구나, 이렇게 후양적으로 확인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이 인과론적인 추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을 반박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프로이트가 이것을 검증한 대상도 사실 한정돼 있죠. 그래서 주로 여성 환자였고, 상류층, 중상층의 환자들, 그리고 또 19세기 비에나라는 그런 맥락 때문에, 사회적 맥락 때문에 상당히 일반화, 지금 시대에, 지금 사회까지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이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인데, 프로이트 자신은요,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좀 방어를 하자면 이게 과학적이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자기가 이게 과학적인 어떤 접근이다라고 한 적은 없고, 다만 이런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자기의 어떤 경험을 전파하면서 프로이트의 이론이 되게 많이 이제 인기가
인기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브레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잠깐 여기서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여기서는 일단 끊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동영상 제가 또 올리겠습니다.